우리나라에는 정말 특수한 제도가 하나 있잖아요. 전세라는. 네. 사실 이런 제도가 되게 활성화되는 게 쉽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전세 대란이 온다고 했는데 전세 대란이 안 왔고 그렇죠. 그 반대로 또 월세 대란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월세 대란도 안 왔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서울시에서 그 부동산 관련 통계 내놓는 정보몽땅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볼 것도 많더라고요. 전월세 지금 내놓는 공급량이나 아니면 거래량이나 혹은 전월세 전환율이나 각종 통계들을 내놓고 있는데 거기와도 민간 부동산 통계 잘 내놓는 곳에 내놓는 자료들을 보니까 전세뿐만이 아니라 월세 물량들도 굉장히 많이 시장에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건 임대차 3법 때문에 8월을 기점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 그래서 전세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뭐 가격이 비싸서 매물이 남아 도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판단될 수는 있으나 오히려 역전세난, 그러니까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들이 더 많이 있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이 공급이 되는 곳들 있잖아요. 입주 물량이 생기는 곳들. 이 신축 분양. 그렇죠. 거기에서 세입자를 집어넣고 내가 집값이 만약에 요 정도인데 예를 들어 한 뭐 10억인데 집값이 이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럴 상황에서는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이 예전엔 그랬잖아요. 세입자 집어넣고 이 분양가는 보통 주변 시세보다 한 20-30% 싸니까 주변이 한 12억, 13억인데 분양가는 10억이야. 그러면 여기에 전세 세입자 껴놓고 1-2년 정도 지나면 요 시세가 요만큼 올라오니까 그럴 때 대출이 이만큼 와서 내가 들어가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공식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못 들어가게 되고 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곳은 세입자를 못 드리고 막 이상한 규제들이 막 끼다 보니까 이게 작동을 안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살살살 풀어지고 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내놨는데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 몇 억씩 떨어지는 경우들도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맞아요. 그 수원 쪽에 정확한 지역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이제 브랜드, 브랜드 아파트 한 2,800세대 정도 되는 게 이제 분양을 했는데 더 놀랐던 게 3분의 1이 이제 약간 갭 투자 같은 형식으로 세입자를 껴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 세대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서 갑자기 1000세대가 나온 거죠. 거의 1000여 세대가.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붙어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단기간 내에 전세가 5억이었던 게 4억, 4억이었던 게 3억 그렇게 해결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 한 2개월 뒤에 또 2,400세대 정도 되는 또 모 브랜드의 아파트가 연달아 분양을 한대요. 그럼 뭐 거기서도 한 3분의 1 잡으면 한 800세대 시장에 또 나올 텐데 너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오히려 진짜 전세 대란이 아니라 세입자 대란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역전세난 그래서 그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한편 전세 가격이 비싸서 못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월세를 찾는 비중들도 늘고 있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그런 가구들도 꽤 많이 늘고 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재미난 게 월세 매물도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따지고 보면 이제 그동안 그렇게 공급이 크게 많이 는 건 아닌데 집을 팔려고 했다가 못 판 수요들. 맞아요. 그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집을 팔려고 하는데 집이라는 게 내가 팔고 싶다고 했을 때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주식 한 주 팔듯이 매도 딱 눌러놓고 딱 팔리는 게 아니죠. 팔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실 거래가 활발했을 때 작년, 재작년 같은 상황에서는 가격을 조금만 낮춰놔도 금방 뭐 많이 보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이거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 가격보다 조금 낮게 내놓으면 어라? 이게 하락의 조짐인가? 더 떨어지겠지? 그런 심리 때문에도 매수를 안 하게 되고 거래량 자체가 바닥을 찍고 있다 보니 집을 못 파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매도해서 그냥 세입자를 구하는 쪽으로 전환이 됐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 지금 있는 집을 팔고 들어가실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1주택자 뭐 제한되기는 하지만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집을 팔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팔리는 경우에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장에는 전세나 월세 물량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단기간에 물량이 이렇게 폭증하다 보면 오히려 전세 가격은 이제 떨어지는 조짐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걸 너무 많이 단기간에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게 2년 동안 오른 걸 보니까 서울은 24%인가 정도가 올랐고 많이 올랐어요. 진짜 안 오른 곳이 저기 광주광역시 거기는 2년 동안 전세가가 한 5.9%? 그 정도. 딱 어떻게 정부에서 원하던 그 퍼센트네요. 그 정도에 5%요. 거기만 그렇고 사실 다 두 자릿수 상승을 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간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살짝
조정의 조짐을 조정의- 보이더라도 우리가 예전에 기대했던 코로나 전에 전세 가격 그 정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전세가 월세화로 이렇게 바뀌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나쁜 거 아닌가요, 소장님? 글쎄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걸 누가 법으로 강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시장에서 유리한 판단을 하는 쪽이 많아지기 때문에 월세가 더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쪽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큰 일리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중요한 전제 조건,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만 올라줘야 되고 맞아요. 꺾여줘야 되는데 야 이거 지금 요즘 상황 보니까 이거 심상치 않은데?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 연준이 앞으로도 금리를 한 서너 차례 정도 더 인상을 할 거고 내년 중순 정도까지만 올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시장의 판단이었는데 야 이렇게 됐다가 내년 말까지 올리겠는데? 맞아. 야 그러면 이제는 진짜 뭐 전세자금이고 주택담보대출이고 금리 6% 7% 시대가 오겠구나 라는 두려움을 느끼면 고정하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집주인에게 네. 월세로 가자라는 생각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영향도 미쳤다고 봐요. 우리가 전세를 가려면 내 돈 주고 다 집어넣는 사람은 없잖아요. 거의 뭐 또 그 돈이 있으면 집을 사지. 전세도 은행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집값이 이만큼이고 전세가격이 네. 한 60, 70% 올라왔다. 그 돈도 대출 받아서 집어넣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세 대출 한도가 막혀 있죠. 막혀있죠. 네, 5억 정도까지로 막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서 전세 가격을 더 올렸다. 예를 들어 한 6억 정도였는데 내 돈 한 1억 남짓. 그리고 나머지는 대출 받아서 집어넣는데 집주인이 계약이 끝나니까 집값도 많이 올랐고 이제 전세 가격도 우리 8억으로 올릴게요. 한 번에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은행에 물어봤더니 고객님 대출은요 전세 대출은 최대가 5억입니다. 이래버리면 그럼 어떻게 해요? 대부업체 가시거나 이거 어딘가에 이제 뭐 규제를 안 받는 곳에 가서 돈을 빌리거나 근데 그건 금리가 높을 거고. 그렇죠. 금리 높죠. 네. 이게 정상적인 규제하에 이 제도권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서 더 이상 대출을 못 받는 수요들은 오른 만큼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거나 아예 이참에 다 낮춰가지고 대출이자 내느니 그냥 월세 주자. 그게 월세 주자. 그거고 어차피 월세 주면 이거 월세 세액공제나 이런 혜택들도 또 있으니까 그 조건이 맞으면 그렇게 해서 월세 쪽으로 이동하는 수요들도 분명히 시장에서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규제들도 달라지잖아요. 뭐 집값 고가 주택의 기준 뭐 9억, 12억 이런 것들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한도 이런 것들이 만약에 풀리게 되면 그럼 또다시 전세 수요가 확 늘게 되지 않을까? 왜 그런 것들 있죠. 요즘에 원룸 이런 것들 구하러 가보면 그 보통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구하는 원룸 사이즈. 원룸을 많이. 네, 근데 한 그 8평, 10평. 네, 네. 그 전세가 1억에서 1억 2천으로 꽉 막혀 있더라고요. 그 정도가 가장 탄탄하고 그 밑은 아예 싸거나 아니면 아예 비싸거나. 그래서 왜 여기에 몰려있나 봤더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해주는 것들 중소기업 대출 요것들의 한도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 거기에 이렇게 몰려있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앞서 1부, 2부에서도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대출 금리라든가 어떤 규제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이런 이 대출에 대한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 그런 것들의 영향들도 많이 받아서 시세가 형성이 되지 않나. 제가 만약 이사를 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네네. 연말까지 좀 기다렸다가 한번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시기에 맞춰서 그냥 적당히 타협을 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사실은 세입자 입장에선 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제일 좋겠죠. 지금처럼 역전세난이 우려된다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올 때 집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했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 상황에서는 약간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특히나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그 아파트가 마침 맞게 작년, 재작년 임대차 3법 시행 때문에 막 계약을 서둘러가지고 마감을 해놨던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계약이 끝나는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는 곳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기다려봤다가 딜을 해볼 여지가 있겠으나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지금 4억에 살고 있는데 어이구 여기가 7억을 달래네 도저히 안 되겠다 협상에 이건 여지가 없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판단을 하는 게 질질질질 끌려가는 게 사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판단해서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3부에서는 이제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네. 돌아오는 4부에서 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